이제 우리는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면 하나의 우주가 만들어지는지는 알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 게임, 그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어려운 말로 알고리즘이라고 하고요. 게임으로 얘기하자면 매뉴얼이죠. 어떤 규칙에 따라 또는 어떤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는가 하는 이제 문제가 남아 있어요. 즉 어떤 물체가 일정한 속도, 즉 등속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등속 운동을 할 때에는 원인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은 등속으로 움직이는 그 운동은 그 자체로 자연스럽다는 말이에요. 이건 대단히 사실 이상한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지갑이 여기 있잖아요. 제가 이 지갑을 등속으로 움직여 보면 이렇게 등속으로 움직이면 멈추죠. 일단 멈추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멈춰 있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 그런데 등속으로 움직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이 말을 한 사람은 바로 갈릴레오. 여러분이 아는 몇 안 되는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갈릴레오는 도대체 왜 등속 운동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과학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국면인데요. 어떤 우주의 본질, 우주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문제의 핵심을 알고 싶을 때에는 쓸데없는 것들을 먼저 없애야 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 자, 제가 우주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이 뭔지를 알고 싶은데 여기 지금 쓸데없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일단 이 스튜디오 쓸데없잖아요. 이게 왜 필요하죠? 다 드러내야죠. 사실 좀 더 스케일이 크게 얘기하자면 지금 지구가 쓸데없어요. 지구 정도는 없애버려야죠. 지금 우주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 얘기하는데 지구 아니면 태양계 정도는 싹 밀어버리고 빈 공간이 남았죠? 그 빈 공간에서 이거를 살짝 밀어보면 어떻게 움직일까? 그때 이 물체는 등속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 저렇게 움직이기 시작한 우주인은 결코 멈출 수 없어요. 무슨 짓을 해도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그 자신의 몸의 일부를 잘라서 던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점이 하나기 때문에 지금 그렇거든요. 점을 두 개로 만드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의 본질을 보지 못한 것은 이 다른 쓸데없는 것들, 이제 어려운 말로 마찰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로써 이제 물리학의 가장 중요한 법칙이 나온 겁니다. 등속으로 움직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운동이다. 자, 이제 이 한 문장을 물리학 법칙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또 한 사람의 이제 천재가 필요한데 바로 이분이죠.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이제 사과가 먹고 싶어지는. 네, 사과 1화의 주인공인 뉴턴이죠. 아셨죠? 아, 이름이 너무 유명한 분이라. 아, 그렇죠. 이름이 아주 유명한 분이죠. 뉴턴인데요. 사실 뉴턴에 얽힌 일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마 그 가운데 요즘에 우리의 상황과 좀 일맥상통하는 일화가 하나 있어서 뉴턴이 살았던 시대에는 이제 주기적으로 팬데믹이 있었어요. 지금도 저희가 많이 고통받고 있었지만 이때는 이제 패스트였죠. 패스트가 유럽을 몇 차례 휩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패스트 때문에 죽어나가는데요. 사실 이 그림은 이제 1500년대 말에 그려진 브리겔이 그렸던 유명한 그림이에요. 죽음의 승리라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당시 사람들이 이 패스트로 많이 사람이 죽었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요. 더구나 이때는 그 원인도 몰랐거든요. 세균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정말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서 다 죽어서 이 병이 해결되는 그런 식으로 해결됐습니다. 어쨌든 그 뉴턴이 살았던 1665년에 런던에서 또 이 패스트가 창궐하는 바람에 학교가 다 휴교를 해요. 당시 캠브리지 대학을 다니고 있었던 뉴턴이 집으로 돌아가죠. 그 이듬해에는 여전히 아직 패스트가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런던에서 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 2년의 기간이 기적의 해라고 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뉴턴의 법칙이 만들어지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2020년이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 때 저희도 그때 학교가 다 휴교까지는 아니지만 다 대면을 못하게 되고
비대면 수업을 하고 할 때 물리학자들끼리 야 이제 우리도 뉴턴이 돼야 될까? 난 왜 맨날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고 있는 거지? 하면서 되게 그 많은 스트레스 받았어요. 어쨌든 이 시기 동안 뉴턴은 정말 이 인류 역사에 남길 만한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바로 뉴턴이 쓴 책이죠. 프린키피아라고 알려진 책이에요. 그 법칙을 집대성한 책인데요. 바로 데카르트의 방법 소설이 쓰여지고 50년 뒤에 나온 책입니다. 데카르트의 책을 당연히 뉴턴 정도의 사람이라면 읽었을 거고요. 세상의 철학을 수학적 방법으로 해라. 아마 그 가슴속 깊이 새기고 있다가 갈릴레오의 이야기를 수학적 방법으로 물리법칙을 기술하는 책을 쓸 때 정확히 데카르트가 하라는 대로 쓴 겁니다. 그래서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죠. 뉴턴은 실제 세 개의 공리를 여기서 제시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이것을 공리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것을 뉴턴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뉴턴의 제1 운동법칙, 뉴턴의 제2 운동법칙, 제3 운동법칙. 이젠 법칙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법칙이라면, 이것이 정말 공리라면 이 책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다 참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물리를 믿는 이유입니다. 물체의 위치를, 미래의 위치를 여러분이 숫자로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이 수학적 방법으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왜 물리학자들이 수학으로 하는지를 아시게 된 거예요. 어떤 학문 분야가 수학으로 되어 있다는 뜻은 그 학문 분야는 틀리지 않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드디어 인류가 고대 그리스 이래 우주를 이해하고 싶었는데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성공적인 이론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물리학은 가장 성공적인 철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왜 좋아하시죠? 그래서 뉴턴의 법칙을 저희가 F는 ma라고 해서 쓰는데요. 이건 사실 제2법칙이에요. 제2공리입니다. 첫 번째 법칙이 뭘까요? 첫 번째 법칙은 등속으로 움직이는 것이 자연스럽다입니다. 따라서 등속이 아니면 어쩔 거냐? 그렇죠? 등속이 아니면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식이에요. 그래서 이 식은 사실 4개의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F = ma죠.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것인데 대단히 단순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주를 하나의 게임이라고 했을 때 이 우주라는 게임에서 움직이는 모든 물체를 기술하는 매뉴얼이에요. 놀랍게도 우주를 기술하는 매뉴얼은 한 권짜리 책이 아닙니다. 한 줄의 시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시이죠. 전 이거를 우주의 시라고 불러요. 이 한 줄이 우주 전체랑 같아요. 이 식을 한번 음미해 볼 텐데요. 이 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A예요. A는 그 acceleration, 그러니까 가속이란 뜻인데요. 가속도. 속도가 변화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왜 가속도가 왔는지를 이제 감을 약간 잡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속도가 변하지 않는 건 그 자체가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다는 뜻은 설명할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무언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면 아유 자연스럽네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러워. 하지만 속도가 일정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있어야 되죠. 그 이유가 바로 힘입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변하면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즉 갈릴레오가 이야기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은 자연스럽다. 일정하지 않으면 어쩔 거야. 어떻게 되냐면 힘이 있어야 돼. 또는 그걸 힘이라고 부르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사실 남은 시간 동안은 제가 이 F는 ma를 자꾸 여러 가지 형태로 음미해 보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여기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사람은 바로 갈릴레오일 거예요. 이 법칙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기여를 했고 법칙을 찾았지만 식으로 쓰지 못했거든요. 식으로 쓴 사람은 뉴턴이죠. 수학을 만든 사람은. 갈릴레오가 했다는 유명한 실험이죠. 바로 피사의 사탑에서 두 개의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두 물체가 이제 동시에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남긴 유명한 이제 실험이라서 여기 피사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정말 난리입니다, 난리. 저 사탑을 뒤에 놓고 사진을 찍기 위해서 멀리서 이렇게 하면은 다 나오잖아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온갖 그 연출이 일어나는 그런 곳인데요.
이 실험을 한 것은 뭐 기록에 남아 있는데 이걸 해가지고서 뭐 정말 결과를 얻었는지는 확실하진 않아요. 직접 해보시면 동시에 떨어뜨리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자, 하나, 둘. 아, 똑같이 안 됐어. 될 때까지. 자, 그런데 이 실험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무거운 공과 가벼운 공이 있는데 이걸 동시에 떨어뜨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실험을 해보면 동시에 떨어진다는 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 실제 갈릴레오가 이 실험을 해서 동시에 떨어지네 하고서 그런 주장을 했던 건 아니에요. 갈릴레오는 언제나 몸을 쓰지 않고 머리로만 많은 걸 해결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증을 합니다. 실제 갈릴레오가 쓴 책을 보면 대단히 재미가 있는데요. 만약에 두 개의 물체가 있는데 한 녀석이 다른 녀석보다 2배 무거워요. 그럼 속도는 2배가 빨라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3배 무거운 건 3배 빠를 거고 4배 무거운 건 4배가 빠를 거기 때문에 차례차례 그렇게 돼야 다 서로서로 빠를 수가 있죠. 무거운 것들이. 자, 그러면 여기 똑같은 무게를 가진 두 물체가 있었어요. 이 둘을 실로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떨어지는 물체의 속도는 2배가 될까요? 2배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실을 탁 끊으면 갑자기 속도가 반으로 탁 주나요? 떨어지다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실제 당시에 갈릴레오의 주장을 듣고 당시 많은 과학자들은 이거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얘기거든요. 무거운 물체가 먼저 떨어진다는 것은.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100분 토론을 합니다. 피렌체의 대공이 학자들 다 모여봐. 그래서 내 앞에서 한번 논쟁을 벌여봐. 그래서 몇 시간 동안 거기서 갈릴레오가 막 얘기해서 결국은 다 이기죠. 이것 봐. 두 개의 물체는 무게가 달라도 똑같이 떨어져.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F는 ma를 쓰면은 여기 나오는 이 4개의 식이 보이시죠? 이걸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우선 F는 ma는 저희가 알고 있는 식이죠? F는 mg는 중력입니다. 지구상의 중력은 그 물체의 질량 곱하기 어떤 상수, g로 주어져요. 자, 따라서 지구상에서 떨어지는 물체는 F는 ma에다가 F에다가 저 중력 mg를 넣어주면 돼요. 그런데 등식의 양쪽에 똑같이 m이 있으니까 이럴 때 m은 지울 수가 있거든요. 그럼 최종적으로 남는 건 지구상에서 움직이는 모든 물체의 가속도는 똑같이 숫자 g로 주어진다는 거죠. G가 그래비티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비티 상수죠. 즉, 뭐 어떤 분한테는 쉽지 않은 논증일 수도 있겠지만 식을 4개를 쓰는 순간 제가 지금 뭘 증명한 거냐면은 지구상에서 떨어지는 모든 물체는 똑같은 가속도로 떨어져야만 된다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갈릴레오가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책을 쓰고 당대의 수많은 과학자들과 100분 토론을 해도 잘 안 됐던 이야기를 4줄의 수식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 F는 ma의 힘이죠. 이것이 수학의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학을 싫어하지만 수학을 배우는 겁니다. 수학은 힘이 세요. F는 ma가 만들어지던 이 시대에는 유럽이 전쟁으로 점철되던 시대입니다. 30년 전쟁이라고, 바로 구교와 신교, 이때가 종교혁명이 일어나고 한 100년 지난 뒤에 유럽 각지가 종교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참혹한 전쟁이었는데요. 그 전쟁의 와중에 네덜란드에서 그려진 그림이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병사들이에요. 병사들이 서 있고요. 병사들이 대부분 이제 총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총이 전쟁의 주역으로 등장하던 시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이 해전에서도 점점 더 대포가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배로 상대방 적군의 배를 들이받거나 붙여서 병사들이 넘어가서 막 싸우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는 것보다도 더 많은 대포를 장착해서 대포로 상대방의 배를 완전히 박살내는 것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되죠. 그러니까 F는 ma가 했던 중요한 일은 바로 데카르트의 좌표계를 이용해서 물체의 움직임을 예측해주게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당시 최첨단 군사 장치들과 관련된 그런 이론을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 무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찬 씨 밀떡이라고 하시던데요. 네, 뭐 연예계에 몇 없는 밀덕 중에 한 명입니다. 오, 진짜요? 네.
탄도 물체 자체를 좀 좋아했어요. 그렇다면 잘 아실 것 같기도 한데요. 그 만약에 저기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100m, 200m에 있는 물체를 맞추려고 할 때 관역을 어떤 식으로 총을 향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발사체는 나가는 순간서부터 중력이 작용해서 떨어지거든요. 그 오차를 계산해서 총구를 앙등, 즉 올려야겠죠. 그렇죠. 머리만큼.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물체를 쏠 때 직선을 그어서 그냥 쏘면은 맞을 것 같지만 중력 때문에 실제 물체는 휩니다. 그 날아가는 총알이 휘게 돼요. 그래서 그 사실은 실제 맞춰야 되는 것보다 약간 위를 향해서 맞춰야 되는. 대표적으로 양궁이 그런 예지요? 양궁이 쏠 때 직선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곡선으로 그렇죠. 날아가서 관역을 맞추는. 레이저가 아닌 이상 모든 탄도체는 떨어지죠. 그렇죠. 또 뉴턴하면 빠뜨릴 수가 없는 게 이제 사과인데 많은 분들이 사과만 아시는 경우도 꽤 있어요.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중력의 어떤 본질을 깨달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뉴턴의 사과 이야기에서 사실 우리가 간과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그림처럼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달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뉴턴의 원래 질문은 이거예요. 사과는 떨어지는데 달은 왜 안 떨어질까? 혹시 이거 답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이거 고등학교 때 배우거든요. 사과는 그 중력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달은 멀리 있어서 중력의 영향을 안 받아가지고 아, 달과 지구가 갖고 있는 중력이 딱 상쇄되는 지점에 거리에 놔 있기 때문에 서로 붙지도 떨어지도 않고 이렇게 도는 거 아닐까요? 다양한 이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쉽지 않은데 일단 달이 왜 안 떨어질까? 사실 이 정도의 질문은 이미 옛날 사람들 했어요. 저건 왜 안 떨어지지? 정말 이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이원론이라고 하는데 우주를 둘로 나눠서 이 문제를 해결해요. 우리가 사는 이 지상의 세계와 저 하늘의 천상의 세계는 다르다는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의 물질들은 4원소로 되어 있지만 천상의 물체는 제5원소인 에테르로 되어 있고 지상에서는 그 운동의 원인이 있어야 되고 뭐 운동이 자연스러운 곳으로 가야 되고 이런 말을 했잖아요. 하지만 천상의 물체는 그런 구애를 받지 않아요. 천상의 물질은 천상이니까 물체 자체도 완벽함이 있어야 돼요. 고대 그리스의 완벽함이란 완벽한 수학적 도형이란 뜻이에요. 달은 완벽한 구형이고 태양도 완벽한 구형이고 이들의 움직임은 완벽한 원을 따라 움직이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운동을 한다는 거죠. 달은 천상의 물체라서 그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떨어져. 사과는 지상의 물체니까 땅으로 떨어지지. 이거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괜찮은 설명이에요, 사실은. 괜찮은 설명이에요. 하지만 지동설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당시로서는 지구가 중심에 있고 그 주위를 수많은 별들이 돌고 있는 천동설을 믿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지동설을 우리가 맞다고 생각한다면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 돼요. 그러면 왜 사과는 태양으로 안 떨어지죠? 오, 이상하죠? 좋아, 그럼 지구도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화성도 태양 주위를 돌고 있잖아요. 그럼 화성에서는 물체를 떨어뜨리면 어디로 갈까? 태양으로 떨어지나? 지구로 떨어지나? 화성으로 떨어지나? 화성에서 화성으로 떨어진다고? 사실 당시에 지동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수많은 이유 중에 과학적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세상의 중심을 바꿨을 때 떨어져야 되는 곳이 어딘지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이 중심의 문제, 물체가 어디로 떨어지는지 문제 때문에 이제 웃지 못할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데요. 1902년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제는 달나라로 가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좀 보고서 우리 이 중력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오! 보컬이다 엄청. 팀버튼 느낌인데 약간 팀버튼 느낌. 귀여워. 자, 여기
과학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혹시 찾아내셨나요? 우주선이 떨어지는 거? 달에서 그냥 중력에 의해서 뚝 떨어졌잖아. 그렇죠. 영화에서 보시면 포탄에 다시 타죠. 그리고서 뛰어내려요. 이렇게 떨어지니까 지구로 첨벙 떨어지죠. 이게 뭐냐면은 달로 갈 때는 팡 써가지고 갔고요. 돌아올 때는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뛰어내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이 중심 문제를 쉽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죠. 실제 답은 뭐죠? 답은 달을 벗어나려면 또 거기서도 뭔가 로켓을 띄워야 되죠. 근데 이제 이 지구에만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 있으니까 갈 때는 쏘고 올 때는 뛰어내리고. 그래서 이 중심 문제, 중력 문제가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자, 어쨌든 뉴턴이 살던 시대에 이미 그 달은 왜 안 떨어지는지에 대한 이론이 있었어요. 달에 가기 전까지는 그 이론을 반박하기가 어려울 텐데 뉴턴은 왜 이 문제를 고민을 많이 했었냐면은 바로 이 그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에 간 것은 아니지만 달을 보고 그림을 그린 거죠.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또 그분이에요. 갈릴레오. 갈릴레오는 망원경을 만들어서 하늘을 관측한 최초의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달을 보자 여기 보신 것처럼 울퉁불퉁한 표면이 보이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 따르면 하늘에 있는 물체, 천상의 물체인 달은 기하학적 도형, 완벽한 구여야 돼요. 흠집 하나 없는. 하지만 울퉁불퉁한 돌덩어리였던 거죠. 벌써부터 뭔가 머릿속에 균열이 생기는 거죠. 이거 틀렸구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분명히 돌덩어리인데 돌덩어리면 떨어져야죠. 땅이 있어야 되는 자연스러운 위치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항상 그렇지만 이 과학에서 중요한 것은 답보다 질문일 때가 많아요. 질문을 잘하면 답은 언젠간 나옵니다. 질문을 잘못하면 100년, 200년 지나도 답이 안 나와요. 질문을 틀렸기 때문이죠. 사실 좋은 질문은 뭐였냐면은 달은 떨어지는데 왜 땅에 닿지 않을까? 아까하고 다르죠? 떨어지는데 땅이 안 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떨어지는데 땅이 안 닿죠? 땅도 같이 내려가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떨어지는데 땅도 같이 꺼져. 문제는 그게 어떻게 하면 가능하지? 그렇죠? 자, 이렇게 제가 설명해 볼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오늘 제 지갑이 고생하네요. 제가 이 지갑을 일로 던지면 일단 직선으로 날아가겠지만 중력 때문에 아래로 떨어질 겁니다. 언젠간 떨어지겠죠. 제가 이 지갑을 아주 세게 던지면 아까보다 훨씬 멀리 날아가서 떨어질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어깨가 아주 좋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주 세게 던지면 이게 쭉 날아가서 동해를 지나서 일본에까지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아주 세다면. 그렇죠? 더 세게 던지면 이제 동해를 지나 일본을 지나 뭐 태평양을 건너 지구를 한 바퀴 뺑 돌아서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날아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제가 던진 것과 같은 높이까지 다시 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때 제가 몸을 싹 피하면 다시 날아가겠죠.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경로를 지나서 다시 원위치로 올 거예요. 이 물체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좀 세게 던진 것밖에 없죠. 하지만 땅이 안 닿고 있잖아요. 사실 물체는 직선으로 던졌을 때 등속 직선 운동을 해서 일로 가야 돼요. 하지만 이렇게 꺾인다는 것 자체가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떨어지고 있는데 왜 땅이 안 닿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땅이 꺼지고 있는 거죠. 땅이 꺼지는 게 아니라 지구가 둥근 거예요. 지구가 둥글어서 그만큼 떨어진 만큼 계속 땅에 안 닿는 만큼 간격을 항상 유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거 처음 깨달았을 때 막 전율이 막 와, 이렇게 멋있는 답을. 그렇잖아요. 서양의 위대한 철학자들이 제5원소로 돼 있다고 얘기하고 지상과 천상, 저기는 신들이 사는 세상이라 안 떨어진다고 했는데 뉴턴은 그게 아니라 사과하고 똑같은데 떨어지고 있는 거야. 하지만 땅에 안 닿는 조건이라서 안 떨어지는 거야. 진짜 멋있죠. 그래서 이렇게 천상과 지상을 하나로 통합한 겁니다. 천상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천상계를 도입할 필요가 없어요.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은 사실 F는 ma와 중력에 따라서 사과와 똑같이 움직이고 있지만 단지 원운동을 할 조건이 됐을 뿐이죠.
이렇게 신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F는 MA는 정말 많은 일을 한꺼번에 했어요. 자, 그럼 이제 F는 MA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이제 수학적 측면을 보여드릴 텐데 여기에도 심오한 어떤 그 철학적 의미가 있어요. 자, F는 MA라고 제가 쓰면은 이건 되게 정겨워 보이기도 해요. 내가 알고 있는 알파벳들로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F는 MA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면 아마 소스라치실 분도 계실 텐데요. 자, 보여드리죠. 뭐 이게 나왔을 때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은 본 적 없어요. 사실. 그렇죠? 네. 아, 그렇지. 내가 이래서 물리를 싫어했지 하면서 F는 MA 어째 재밌더라. 잠시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잠시 잊고 계셨죠? 네. 예, 이게 정체를 보여드린 건데요. 사실 A라 그랬을 때 A는 속도의 변화인데 그걸 정확히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속도의 시간 미분입니다. 아, 그래, 미분.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실 엄밀하게는 위치예요.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미분으로 쓰여진 식으로부터 x를 끄집어내는 과정을 미분의 역과정인데요. 적분이라 그래요. 뉴턴은 F는 MA를 만들 때 아예 미적분도 같이 만들었어요. 패키지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미분을 이해하려면 극한을 알아야 되고요. 극한을 바로 도입할 수 없어서 수에부터 배우자. 다음에 이것들의 해는 이제 그 실제로 적분에서 구해보면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사인, 코사인 같은 게 나와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의 80%는 바로 이 F는 MA 때문에 배운 겁니다. 이런 뉴턴? 뉴턴! 그렇죠. 네, 바로 뉴턴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고등학교 수학의 한 절반이 날아가요. 자, 그래서 쉽진 않지만 이 식이 갖고 있는 제가 의미를 맛보게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맛보고 싶지 않다고요? 자, 보여주세요. 뭐야 저게? 근데 물리학자가 나온 이상 수식이 안 나올 수는 없어요. 이게 우리 언어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A를 제가 가속도라고 했을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이 식을 가지고는 우리가 F는 MA의 철학적 의미를 알기가 어려워서 이 식을 한번 변형한 건데요. 바로 이 식이 뭘 뜻하냐면은 0초 1대의 속도를 알면 1초 1대를 알게 된다는 뜻이죠. 따라서 1초 1대 알면 2초 알고 2초 1대 알면 3초 알고 점점점점. 이걸 이제 고등학생들은 이걸 점화식이라 그러고요. 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은 이걸 알고리즘이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F는 MA에 들어있는 진정한 뜻이 뭐냐면 어느 한순간 물체의 위치와 속도를 알면 그 다음 순간이 이런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된다는 거죠. 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걸 한꺼번에 하는 걸 적분이라 그래요. 바로 우주를 기술하는 우주의 모든 점들이 움직이는 그런 알고리즘이 F는 MA인데 F는 MA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어느 순간의 위치와 속도가 그 다음 순간의 위치와 속도를 정해주는 식으로 되어 있다는 뜻은 우주는 저 규칙에 따라 자동 작동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자동 작동 기계란 뜻이에요. 하지만 이제 20세기가 되면 이 뉴턴의 생각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아주 오랫동안 특히 이제 이 뉴턴의 물리학에서는 움직이는 이 물질과 그 배경이 되는 시간과 공간은 서로 전혀 관련이 없었어요. 자, 이건 어떤 뜻이냐면은 여러분이 지금 보시기에 저는 정지에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정지한 게 맞나요? 지구가 돌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밖에 있는 누군가가 저를 본다면 지구의 자전 속도로 돌 텐데 근데 저는 왜 정지해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뉴턴은 프린키피압에서 인류 역사 최초의 말을 하는 건데요. 나는 지금부터 이 책에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말을 계속 할 텐데 이것들은 완벽한 절대적인 시간과 공간이다. 지구의 움직임과 무관한 수학과 같은 절대적 시간과 공간.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서서 이제 물리학자들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 물질이 시간과 공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과연 누구일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과학자 바로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은 1905년에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이론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것이 그 논문이 나온 곳이죠.
사실 아인슈타인은 이 시기에 특허청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좀 이상하죠? 그렇게 위대한 물리학자면 대학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연구소에 그러네요.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근데 아인슈타인은 이때 특허청에서 그것도 말단 기사로 그나마 그 자리도 친구의 도움으로 간신히 얻은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약간 뭐랄까 이렇게 뒤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본인은 행복하게 낮에만 일하고 밤에는 물리 공부하면서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당시에 그 아인슈타인이 어떤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냐면은 시간을 재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게 왜 중요한 문제일까? 그게 왜냐하면은 아인슈타인이 살고 있었던 그 19세기인데요. 어떤 문화적 그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철도가 놓입니다. 전국에. 철도가 놓이자 사람들은 더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철도는 떠나는 시간과 도착하는 시간 같은 게 정확히 정의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전국을 통틀어서 시간이 통일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당연한 생각이지만 그 당시는 시간이 통일되어 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뭐 움직여봐야 말 타고 옆마을 가는 게 다인데 우리 마을의 시간과 옆마을의 시간, 뉴욕의 시간과 LA 시간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필요 없었던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각 도시는 자기마다의 시간이 있어요. 자기 머리 꼭대기에 태양이 올 때가 12시예요. 하지만 기차가 이제 그 도시들을 꿰뚫고 다니기 시작하자 뉴욕에서 시계를 가지고 떠나는 시간 이야기하고 이동 중에 또 시계를 바꾸고 이러면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래서 표준시라는 개념이 나오게 돼요. 처음에 표준시를 만들자고 했을 때 각 도시가 저항합니다. 아니 우리 시간도 우리 마음대로 못 정해? 막 싸우는 거죠. 몇 차례 회의가 결렬되는데요. 결국은 표준시가 정해져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철도청이죠. 그러니까 철도업자들이 자기 멋대로 그냥 시간을 정해버려요. 그러자 도시가 안 따라갈 방법이 없어요. 안 따라갔다가 시간 그 기차를 다 놓치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특허청에 나왔던 수많은 특허들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A 도시와 B 도시의 시간을 맞추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전신기를 이용해서 동시에 시간을 동기화시키느냐. 이런 특허들을 검토하고 있던 아인슈타인이 아마 시간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놀랍게도 시간의 본질이 뭘까? 시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놀라운 시공간에 대한 모든 개념을 깨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이 상대성 이론을 제 이야기를 듣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맛인지는 알게 될 거예요. 자, 그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의 핵심은 이거예요. 시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지 말고 시간을 잰다는 것이 뭘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시간을 어떻게 재는 건지만 이야기할 거예요. 그게 시간이라고 그냥 얘기할 거고요. 이러면은 아인슈타인의 결론을 도달하게 돼요. 자, 지금 이 경우는 그 움직이는 물체인데요. 그 물체에 타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 땅바닥에 여기 빛이 있어요. 여기서 빛을 쏠 텐데 빛을 쏘는 순간 시간을 딱 재요. 뭐 예를 들어 1시라고 합시다. 그 빛이 이렇게 올라가서 천정에 거울이 있는데 거울에 부딪혀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순간 또 시간을 재요. 1시 1초라 그럴게요. 그러면 1초의 시간이 걸렸구나 하고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이 움직이는 사람을 밖에서 누군가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볼 때는 이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어떻게 보이냐면은 출발한 빛이 원위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선으로 진행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밖에 사람도 시간을 재겠죠? 근데 밖에 사람이 시간을 재서 속도를 계산한다면은 결국은 길이가 시간과 같아요. 멀면 더 오래 걸리겠죠. 그럼 금방 여러분이 두 개를 비교해봐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동한 거리가 이렇게 이동한 거리보다 더 길어요. 즉 안에서 시간을 잰 것과 밖에서 시간을 잰 것은 서로 시간의 길이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에 탄 사람은 1초라고 하는데 밖에 사람은 2초라고 할 거란 얘기죠. 그럼 누가 맞을까? 이럴 때 아인슈타인은 둘 다 맞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에요. 둘 다 맞아요. 왜요? 다쳐요 이제. 제가 이것이 현재 우리 생활에 쓰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드리려고 해요. 바로 GPS죠.
GPS가 여러분의 위치를 알려주는 방식은 삼각 측량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거리들만 가지고 자신의 위치를 알 수도 있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여기가 어딘지를 맞힐 수 있을까요? 서울역에서 5.5km 떨어져 있어요. 수서역에서는 17.5km 떨어져 있어요. 김포공항에서는 10.5km 떨어져 있어요. 제가 한 이야기를 갖고 여러분이 지도를 펼쳐놓은 다음에 세 점을 중심으로 원을 3개 그리면 이 세 원이 한 점에서 만나거든요. 그러면은 위치를 알 수 있죠. 바로 이 그림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대박이다. 그거를 3차원 공간에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띄워놓고 이 각각에서 거리를 알 수만 있으면, 자동차가 거리만 알면 이 정보를 활용해서 자신의 위치를 딱 잡아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상대성 이론이 들어오느냐. 왜 들어오냐면은 실제로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움직이고 있으면 시간이 다르게 간다네. 실제 움직이는 물체는 시간이 좀 느리게 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간을 서로 이야기해서 거리를 재고 있으니까 시간이 조금 잘못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봤자 조금일 텐데요. 그렇죠? 저걸 무시하면은 10m 이내로 측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위치를 10m 이내로 알기 위해서는 상대성 이론에 의한 보정을 해줘야 돼요. 실제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비게이터 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터가 더 똑똑하죠, 우리보다. 그렇죠? 상대성 이론을 알고 있어요. 사실 그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은 여러분이 운전할 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쟁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도 그 좌표를 알 때 미사일 쏘는 것도 그렇지만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 또는 적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요. 적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자 하는 노력이 뭐 역사에서 많이 있었지만 이것이야말로 극적인 변화를 주었던 것인데요. 이거는 그 라디오파를 사용해서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독일 그 전투기 또는 폭격기들이 영국을 침공하러 올 때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던 시스템입니다. 바로 레이더죠, 레이더. 레이더라는 시스템이에요. 이 존재를 몰랐던 독일군은 이상하게 호위 전투기가 돌아간 직후에 영국군이 확 나타나요. 처음에는 재수가 되게 없구나. 근데 그 이후에 줄곧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영국 폭격 작전이 실패를 하게 돼요. 이때 성공을 했으면 결국 영국도 독일에 침공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세계 역사는 다르게 움직였겠죠. 이 당시 또 하나 중요했던 그 전투 중에 하나가 대서양 전투예요. 영국은 섬나라니까 영국은 외부에서 물자를 갖고 오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영국으로 가는 모든 배들을 독일의 잠수함들이 다 습격을 해서 없앱니다. 그게 나중에는 그 영국으로 오는 물자의 거의 반이 물에 가라앉을 만큼, 그러니까 영국이 살아가기가 힘들 만큼의 상황이 돼요. 그래서 잠수함을 탐지를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핵심은 저걸 작게 만들어서 비행기에 탑재할 수만 있으면, 이 정도면 지금 미터급에 해당하는 라디오파를 사용하는 거고요. 저걸 작게 만들면 마이크로파라 그래요. 그래서 마이크로파로 작동하는 레이더를 만들어서 비행기에 탑재하고요. 독일군 유보트는 전멸합니다. 이때부터 전세가 뒤집히죠. 이 이후 대서양은 이제 영국과 미국의 바다가 되고요. 곧 영국의 수많은 물자를 보내서 이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하죠. 이때 사용한 이 마이크로파, 작은 단파인데요. 이 마이크로파를 가지고 이거를 연구하던 중에 연구원 중에 한 사람이 주머니에 초콜릿을 하나 넣고 막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실험이 끝나고 봤더니 이 초콜릿이 다 녹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몸에 열이 많이 났나? 근데 자꾸 녹아요. 아무리 실험을 해도. 자꾸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된 것은 혹시 이 마이크로파가 초콜릿을 녹인 게 아닐까? 그래서 그걸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전자레인지가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초창기 1950년대에 쓰던 전자레인지 오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일단 이 시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부, 유서 없는 피부를 경멸합니다. 유서 없는 피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마도 여러분이 시집을 읽으시다 보면은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나란히 있는 것들을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시를 이루고 있는 단어들 자체의 의미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원래의 시인이 하고자 하는 말을 놓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신영철 문학평론가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말들로부터 진실을 지켜야 한다. 진실은
그것이 참으로 진실일 때 말로 표현되지 않는다. 나는 언어를 의심한다. 고로 시인이다. 인간의 말은 진실을 표현하기에 충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오히려 그 문장에 있는 단어들을 통해서 어떤 뜻을 전달한다기보다는 언어의 유일할까? 그 단어들의 조합과 이상한 어떤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른 진실을 일깨우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아까 제가 김서연 시인의 미친 표현력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김서연 시인은 시집 말고도 산문집도 여러 편 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것이 마음사전이라는 산문집인데요. 여기에는 말 그대로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는 많은 단어들과 그 단어에 대한 김서연 시인의 아주 독창적인 해석과 설명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설렘, 뼈와 뼈 사이에 내리는 첫눈, 야속함, 뼈와 뼈 사이에 내린 첫눈이 녹아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일, 흥, 뼈와 뼈 사이에 들리는 음악. 사실 뒤에 있는 내용만 보면 그쵸, 첫눈은 설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단어 앞에 뼈와 뼈 사이라는 그 작은 수식어를 놓음으로써 이 표현들을 굉장히 소름 끼치게 만듭니다. 이런 것이 바로 시인 김소연의 미친 표현력이죠. 강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생각이 깊어 빠져 죽기에 충분했다. 강가에 앉아서 생각을 깊이 했더니 생각이 너무 깊어서 빠져 죽었다는 건데요. 글쎄요, 이 깊다는 말이 생각에 사용되기도 하고 물이 깊다는 곳에 사용되기도 해서 오로지 이 깊다는 단어를 매개로 생각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그런 문장. 근데 여기서 사실 저는 정말 기발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면서도 동시에 이 깊다는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어요. 우리는 왜 생각을 곰곰이 한다는 것을 깊이로 표현할까요? 사실 이 깊게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영어에서도 그 deep thinking, 깊다는 표현으로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의 깊이와 물의 깊이, 이건 과연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깊다는 것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생각하면은 이 둘은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가에 앉아서 깊은 생각을 하는 것은 빠져 죽을 일을 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이 궤변 같죠. 네, 이런 게 사실은 시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도대체 생각을 얼마나 깊게 했으면 빠져 죽기에 충분했을까? 물리학자들 가운데 빠져 죽기에 충분한 생각을 한 사람이 누굴까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바로 물리학의 슈퍼스타 아이작 뉴턴이 떠오릅니다. 그때 뉴턴은 사과는 떨어지는데 달은 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아주 오래된 질문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 답을 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아마 뚫어지게 태양과 달 아니면 사과를 쳐다봤을 거예요. 뉴턴은 이렇게 답을 하죠. 달은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땅에 닿지 않을 뿐이다. 여러분이 어떻게 물체가 떨어지는데 땅에 닿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신다면 뭐든 좋아요. 뭐 공을 하나 집어든 다음에 한번 던지는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물론 던진 공은 날아가다가 땅에 떨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공을 점점점 세게 던질수록 공은 점점 멀리 갈 텐데요. 그런데 더 세게 던지면은 태평양을 지난 공이 미국을 지나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여러분 뒤통수를 때릴지도 모릅니다. 이런 답을 얻으려면은 정말 두 눈을 감고 빠져 죽을 만큼 깊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그래, 물리학자는 생각이 깊어 빠져 죽는 사람이야 라는 공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 이 문장만 보면 참 좀 신기하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고 좀 생뚱맞기도 하지만 이 시를 읽어보면 누군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은 이야기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시는 굉장히 슬픈 시일지도 몰라요. 다른 문장을 하나 볼까요? 아빠에겐 지붕이 필요했고 나에겐 벽이 필요했습니다. 이 시에서는 매일같이 이사를 다니고 있는 나와 아빠가 나오죠. 하지만 아빠와 나는 약간 생각이 달라요. 아빠는 언제나 지붕을 찾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붕이 아니라 벽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아빠는 집 그 자체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시의 화자인 나는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공간, 나한테만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줄 벽이 필요했던 거죠. 똑같이 이사를 다니면서도 서로 집에 대한 생각을 다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지붕도 일종의 벽이에요. 평평한 이런 판이 수직으로 있으면 벽이고 수평으로 있으면 지붕이죠. 벽과 지붕을 다르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이 지구에 중력이 있기 때문이죠. 중력이 위에서 아래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는 굉장히 특별한 방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래서 위 아래로는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지만 수평으로는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위를 나누어 죽은 벽은 굉장히 특별한 종류의 벽이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다가는 지붕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와 같이 중력은 수평과 수직의 대칭을 깨뜨리죠. 하지만 이 시에서는 이 중력 때문에 생긴 이 대칭의 깨짐을 화자와 아버지는 서로 다르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시를 저는 처음 읽을 때는 이렇게 이해했었는데요. 다시 이제 시를 곰곰이 읽다 보니 여기서 말하는 이 아빠가 사실은 생물학적인 어떤 부친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시를 쭉 읽어보시다 보면 이 시 중간에 정말 앞에 뒤 맥락과 전혀 상관없이 춥다는 말이 금지어가 되어 갑니다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이 시집에는 이 추위에 대한 이야기가 몇 번 나오는데 이 추위라는 것은 언제나 그 정치적 의미와 연결이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열대어는 차갑다 라는 시가 나오는데 그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4월은 차갑다. 4월의 돌은 더 차갑다. 아마 이 문장을 외국인에게 보여주면 이 문장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 문장이 뭘 의미하는지는 잘 알죠. 우리에게 4월은 혁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돌은 일종의 저항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서 사실 이 차갑다는 것은 따라서 아빠와 나의 관계가 어떤 국가 권력과 국민의 관계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실제 김서연 시인은 지금 이야기한 것 같은 정치적인 이 문제를 많이 다루기도 했었어요. 자, 또 다른 구절을 한번 볼까요? 10년 전 하루를 주어 호주머니에 넣는다. 하루를 어떻게 주어요? 하루는 시간인데 호주머니에 넣으려면 이게 공간화돼야 되죠. 그래서 이 문장을 이제 어거지로 물리로 막 껴맞추면 시간을 공간화시킨 건가? 물론 되게 이상한 표현일 수 있어요. 사실 20세기의 물리학은 이제 시간과 공간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내면서 시작됩니다. 상대성 이론이죠. 상대성 이론의 핵심은 움직이는 물체,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은 느려지고 길이는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처럼 상대성 이론에서는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이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시공간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시간과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없는 공간을 상상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공간이 없는 시간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실제 시간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도 답을 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간은 단지 사건들의 순서를 주는 것에 불과한데 모든 사건은 공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공간들이 어떤 순서를 갖고 있는지가 시간이라면 사실 시간은 공간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하루를 줍는다는 것은 시간을 주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루이라는 시간 길이에 해당하는 사건들을 모은 것으로 이들은 모두 공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만약에 공간의 집합이라면 호주머니라는 공간에 넣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리학자가 본 시적 문장의 해석인데 글쎄요. 시인이 이 의견에 동의한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앉을래? 의자가 의자에게 말했다. 서성일래? 의자가 대답한다. 의자가 다른 의자한테 앉을래? 라고 물어봤더니 그 의자가 서성일래. 자, 이런 이상한 상황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이 의자에 앉으면 앉은 거지만 의자가 의자에 앉으면 포개어진 겁니다. 사람이 서 있으면 서 있는 거지만 의자가 서 있으면 서성이는 거죠. 왜냐하면 의자의 용도 자체가 앉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건 물리학자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관점인데요. 세상 모든 운동, 세상 모든 물리적 상황은 서로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누가 그 상황을 보냐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물체는
정지한 것일까요? 이 물체는 정지해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구가 돌잖아요. 지구 밖에 있는 사람이 이 물체를 본다면 지구의 자전 속도로 돌고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는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구 밖에서 이 물체를 보면 지구는 공전 속도로 돌고 있을 겁니다. 지구의 공전 속도는 총알보다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어마어마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죠. 즉, 운동에 대한 모든 진술은 다 상대적입니다. 시인이 말하고 싶었던 거는 그런 것이 아닐까요? 의자가 되면 의자에 앉을 수 없다. 사람이 되면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된다. 과학자가 보기엔 논리적 비약인데요. 의자가 되면 의자에 앉을 수 없죠. 그러면 사람이 되면 사람이 하는 일을 할 수 없다가 논리적 귀결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다가 사랑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문장을 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시인은 자동으로 사람은 사랑을 하는,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포옹은 모든 사람을 배제한다. 한 사람만 빼고. 정말 포옹을 이렇게 표현한 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포옹은 원래 아름다운 거 아닌가요?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포옹을 다른 사람을 배제한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게 곱씹어 볼수록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포옹으로 시작하는 이 감미로운 시일 듯한 건 우리의 착각이고요. 이 시는 굉장히 불길한 내용입니다. 이 시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이 사실은 슬픔을 다루고 있는데요. 많은 슬픔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납니다. 왜 사람들 사이의 포옹이 슬플 수 있고 왜 다른 사람의 배제로 시작될 수 있냐 하면은 잘 알려진 심리학적인 사실들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군이 독일군을 상대로 심리 전술을 펼친 적이 있어요. 상대 적군 병사들한테 삐라를 뿌리는 거예요. 뭐 너희 정권이 나쁜 정권이다. 특히 이 당시에는 이제 히틀러의 나치즘이죠. 나치즘의 범죄를 막 고발하고 유태인을 학살하고 있다. 너희는 알고 있었냐? 이런 식으로 삐라들을 뿌립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뿌렸던 삐라가 다 헛수고였다는 걸 알게 돼요. 막상 독일군을 취조해보자 독일군이 무슨 얼어 죽을 나치즘이 어쩌고 저쩌고 다 웃기지 말라고 나는 단지 우리 부대, 우리 소대, 우리 중대의 내 동료들을 위해 싸웠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에게는 공감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공감 능력은 굉장히 소중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사회를 이루게 해주고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동료가 슬플 때 공감을 해서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죠. 이것이야말로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은 아까 저희가 시에서 읽었듯이 포옹은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배제하게 됩니다. 이제 이 집단에 속하지 않은 다른 집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들을 배제하고 혐오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것이야말로 지금 우리 인류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민족 사이의 어떤 전쟁이라든가 한때 있었던 제노사이드 또는 그 다른 인종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가 속한 집단에 대해서 지나치게 공감하고 사랑해서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나오는 수많은 슬픈 이야기들이 어찌 보면 인간의 사랑에서 온다는 것, 우리의 어떤 호응에서 온다는 것을 시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시에는 아주 신박한 표현들이 많은데 제가 봤던 가장 신박한 표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미역이 제 몸을 부풀려 국물을 만드는 기적을 간장 냄새와 참기름 냄새가 돋고 있다. 야, 어떻게 이런 문장을 만들죠? 미역국 끓이는 거를 미역이 몸을 불려서 국물을 만드는 기적. 이것을 간장과 참기름이 돋고 있다고요. 이런 걸 보니 참 저도 이제 뭔가 시적인 표현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시인이 단어를 부풀려 문장을 만드는 기적을 키보드와 마우스가 돕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시집에는 이렇게 신박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거예요. 사실 이 시에는 여러 가지 이런 우리의 의식을 확 깨우는 그런 문장들이 나오지만 저는 이 문장이 가장 좋았어요. 개인적으로는. 하나의 문장으로도 세계는 금이 간다. 진짜 이 세상은 의외로 단 하나의 문장으로 금이 가기도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 이 하나의 문장이 동화의 세상을 완전히 깨뜨려 버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로마의 시저도
단 하나의 문장으로 로마를 바꿔버립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F는 MA라는 것도 우리에게 이 세상이 수학적으로 완전히 결정된 기계와 같은 세계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이 이후에 수많은 학문들은 바로 자기 학문 분야를 F는 MA와 같은 수학적 기술 방법으로 기술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F는 MA 이후 서양 사회는 그 이전과 완전히 다른 세상을 가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찬물 라면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썼던 이 찬물 라면에 대한 하나의 문장이 저희 대한민국 사회에 금을 가게 만들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물을 끓여서 뜨거울 때 라면을 넣는 줄 알았는데 찬물에다 넣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디에 가든 저한테 모든 그 이루어지는 인터뷰의 첫 번째 문장이 찬물 라면에 대한 거였어요. 어쨌든 이 단 하나의 문장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세상, 이것이 사실 김서연 시인이 원하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고요. 실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세상들이 하나의 문장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바로 상상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10,000원짜리 지폐는 바나나 수십 개와 교환될 수 있다는 그런 상상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실체가 확실하지 않은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걸 믿는 상상에 이르기까지 정의와 사랑과 이런 것들이 추상명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상상을 믿는 수많은 것들이 다 인간의 상상이고 인간의 사회를 지탱하고 있죠. 사실 이 수학자의 아침은 제목도 그렇지만 그 김서연 시인은 수학과 과학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다른 시집들을 보면은 수학과 과학에 대한 내용들을 수많은 비유에 사용합니다. 근데 우선 저는 그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수학과 과학은 언제나 한 묶음으로 같이 다니는 경향이 있지만 과학은 수학이 아니고 수학도 과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학은 어떤 의미도 없고 실제 세상이 똑같이 그 안에 구현되어 있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 1 더하기 1은 2라는 표현은 그냥 그 자체로 옳은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인간의 의미나 가치가 들어있지 않죠. 하지만 과학은 인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m라는 길이를 생각해 볼까요? 1m는 존재할까요? 1m는 수학적으로 존재합니다. 1은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 중에 하나죠. 하지만 과학적으로 1m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000000 0이 몇 개 갈지는 우리가 측정하고 있는 측정 장치가 얼마나 정밀할지에 따라 의존하는 거지, 완벽한 의미의 철학적 의미의 1은 구현할 수도 측정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언제나 수학은 과학을 근사하여 표현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 수학은 굉장히 차가워요. 수학이야말로 그 안에 인간이 갖고 있는 따뜻함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같은 인간은 생명인데요. 생명은 수학적으로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여전히 과학자들이 합의한 어떤 답은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들은 이런 건데요. 생명은 스스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말로 항상성 유지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복제를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항상성을 영원히 유지하면 좋겠지만 결국은 늙어서 어딘가 망가지게 되거든요. 우리 같은 다세포 생물들은 복제를 번식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복제는 완벽하지 않아요. 즉 복제를 하다 보면 언제나 실수를 하게 되고요. 원본과 복제본은 똑같지 않죠. 이와 같이 조금씩 생겨난 이런 오류들, 이것이 진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단서를 주게 됩니다. 사실 진화가 없다면 또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항상성을 유지하려면 주변의 환경에 자신을 잘 적응시켜야 되지만 환경은 계속 변해가거든요. 변하는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진화를 해야 되고, 즉 변화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명은 언제나 변화, 진화와 맞닿아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미 이야기했듯이 수학은 변화의 여지가 없습니다. 1 더하기 1은 2가 진화해서 1 더하기 2는 3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생명은 수학이 아니고요. 수학은 생명이 아니니까 죽음이죠. 사실 이 시집에서도 이 수학의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번 나옵니다. 나 잠깐만 죽을게, 삼각형처럼. 나 잠깐만 죽을게, 단정한 선분처럼. 수학자의 아침이라는 시집에 나오는 수학자의 아침이라는 시예요. 죽음과 수학이 바로 맞닿아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완벽한 삼각형은 거기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잠깐만 죽을게, 어디서도 목격한 적 없는 온전한 원주율을 생각하며. 온전한 원주율이야말로 완벽한 수학이죠. 하지만 이 문장에 나오듯이 어디서도 목격한 적이 없는 것이 원주율입니다. 원주율은 3.142592 쭉 이어지는 숫자인데요. 영원히 끝나지 않고 규칙성도 없습니다. 누구도 이 원주율을 끝까지 쓸 수가 없어요. 이 숫자를 끝까지 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수학밖에 없습니다. 수학에는 완벽한 원주율이 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근사적인 원주율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온전한 원주율은 역시 죽음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사실 이처럼 수학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본 적 없는 완벽한 존재였어요. 수학자는 눈을 감는다. 보이지 않는 사람의 숨을 쉬기로 한다. 들이쉬고 내쉬는 간격의 이항 대립 구조를 세기로 한다. 사람의 숨결이 수학자의 속눈썹에 닿는다. 바로 이 수학자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숨결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 시는 결국 차가운 직선이 휘어져 곡선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문장으로 끝나는데요. 즉 직선은 차갑지만 사람의 숨결이 닿아서 수학이 약간 인간다워진다면 그건 곡선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해보는 것 같아요. 사실 직선은 차갑고 곡선이 따뜻하다는 것은 이건 이미 널리 알려진 겁니다. 저희가 추상화를 구분할 때 차가운 추상과 뜨거운 추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차가운 추상은 수직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몬드리안의 그림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뜨거운 추상은 이렇게 휘어져 있는 그런 선들로 구성된 칸딘스키의 추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실 몬드리안의 수직선들을 보면서 차갑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칸딘스키의 그림을 보면서는 따뜻하다는 느낌을 보게 되죠. 둘 다 추상화기 때문에 의미를 알 수 없기는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표현들은 사실 그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시인은 수학자의 눈을 숨을 불어넣어서 뜨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수학적 이성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세상에 금을 가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거기에는 따뜻한 숨결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 수학, 숫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들이 숫자로 표현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지는 여러분이 받는 연봉으로 표현될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행복한지는 우리나라의 행복지수, GNP, 이런 경제 지표, 사망자 수, 지금 어떤 나라가 코로나에 가장 잘 대응하는지도, 확진자 수, 모든 것들이 숫자로 표현되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수학으로 기술되는 세상은 차갑습니다. 이 세상은 죽음의 세상이죠. 그래서 수학자에게 아침을 주어야 하는 건 맞는데요. 그 아침은 수학자의 눈이 띄어진, 우리의 숨결로 띄어진, 그래도 약간 휘어진 곡선의 형태를 갖는 그런 수학자의 아침이어야 한다는 말을 이 시에서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낯선 사람이 되는 시간이라는 시에는 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깊은 밤이라는 말은 있는데 왜 깊은 아침이란 말은 없는 걸까? 깊은 아침이라, 깊은 밤이라는 말이 있죠. 깊은 아침은 왜 저희가 쓰지 않을까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깊은 생각, 깊은 행동. 깊은 행동 좀 이상하죠? 깊은 분노, 깊은 행복? 깊은이라는 이 형용사를 행복이나 행복에는 쓰지 않는 걸까요? 사실 이 수학자의 아침이라는 시집 뒤에 황현산 평론가께서 해설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 깊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깊이를 침잠과 몽상의 어두운 밤에서 찾으려 하지 않고 이성과 실천의 아침에 들여는 것도 그 때문이겠지. 아마도 이 시인은 아침이 깊이가 있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것이 저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인간의 숨결이 느껴지는 아침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밤은 더 감성적이에요. 더 감정적입니다. 아침은 이제 눈을 떠서 이성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 아침이죠. 하지만 이 아침조차도 그 오랜 밤을 기다려서 얻은 아침이지만 여전히 깊이가 있는 그런 아침이기를 시인이 바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표현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표현이죠. 시에서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문장들입니다. 이 시에서 특히 이제 제가 흥미있는 양자역학과 관련된 부분들이 몇 개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반대말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컵에게는 반대말이 없다. 설거지를 하고서 잠시 엎어놓을 뿐. 사실 여기서 지금 컵에 반대말이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컵에 반대말이 당연히 없죠. 그런데 반대말이 없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쭉 늘어놓습니다. 모자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시인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우편함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자, 이런 걸 물어보는데요. 처음에는 생뚱맞지만 이제 왜 시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곧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어른이라고 부를 때, 나를 여자라고 부를 때 반대말이 시소처럼 한쪽에서 솟구치려는 걸 지그시 눌러주어야만 했다. 사실 이 세상에 반대말이 언제나 있어야 할까요? 반대말은 왜 필요할까요? 누군가 나를 여자라고 부를 때 그 반대말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른 겁니다. 사실 나를 여자로 규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의 반대말이라고 규정하기 위해서 나를 부른 거죠. 이처럼 반대말이 시소처럼 솟구쳐 오르는 상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슬픔을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 이 문장에서는 어른과 여자 이 두 가지 예를 들었죠.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즉 나이에 대한 문제, 세대에 대한 문제와 양성평등에 대한 문제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이제 관습이라고 하는 어떤 굴레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요. 김서연 시인이 썼던 그 산문집 마음사전에 보면은 관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개인을 고려하지 않기로 한 약속들. 관습은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개인을 무시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시의 결론은 우편함이 반대말을 떨어뜨린다. 나는 컵을 떨어뜨린다. 원래는 컵이 되려고 했었죠. 반대말이 없는 컵이 되고자 했습니다. 완성의 반대말이 깨어진다. 사실 우리는 또는 저는 김상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무언가의 반대말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돼요. 시인은 끝없이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바로 우리가 무언가의 반대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회에 슬픔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사실 반대말이라는 개념도 되게 이상한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반대말이 자명할 때가 있지만 가장 명징하다는 물리학에서조차 반대말이 명징하지 않은 순간들이 많습니다. 야구공의 반대말이 뭘까요? 모르시겠죠? 아마 물리학자한테 야구공의 반대말이 뭐냐고 물어보면 잠깐 멈칫하겠지만 소리라고 답을 할지도 몰라요. 왜 야구공의 반대말이 소리냐고요? 양자역학에서는 입자와 파동이라는 두 개의 상이한 개념이 비교됩니다. 입자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야구공이고요. 파동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소리거든요. 이 두 현상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물리학에서는. 제가 지금 이 짧은 시간 동안 양자역학을 설명할 생각도 없고요. 양자역학을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어차피 설명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반대말이라는 개념이 언제나 자명하지도 않을 뿐더러 심지어 반대말로 알았던 것조차도 반대말이 아니라 공존한다는 것을 물리학자들은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문장인데요. 장난감의 세계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왔지만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가는 방법은 알지 못했다. 여기서 우리가 옛날에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같은 장소에 왔는데 같은 시간엔 갈 수가 없는 거죠. 아니면 이미 세상을 떠난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나 자신의 가족이 있어도 이 문장은 언제나 자신의 심금을 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물론 같은 시간에 물리적으로 갈 수는 없지만 감정적으로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가는 방법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음악을 듣는 겁니다. 내가 사랑했던 어떤 사람과 10년 전에 이 장소에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같이 듣고 있었던 음악이 있다면 비록 같은 시간에 찾아올 수는 없었지만 그 음악을 틀므로써 그 시간에 간 것 같은 착각이 저는 느껴지거든요. 내 어깨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도 그 음악을 들을 때 아주 잠깐이지만 음악을 처음 들었던 순간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저는 음악을 타임머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감정적으로는 같은 시간으로 찾아갈 방법이 음악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수학자의 아침이라는 작품을 살펴보면서 중간중간에 마음사전이라는 그 감정을 표현한 산문이죠. 그것도 소개해 드렸는데요. 빠뜨리고 싶지 않은 아주 멋있는 문장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요. 유쾌한 사람은 농담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며 상쾌한 사람은 농담에 웃어줄 줄 알며 경쾌한 사람은 농담을 멋지게 받아칠 줄 알며 통쾌한 사람은 농담의 수위를 높일 줄 안다. 유쾌, 상쾌, 경쾌, 통쾌. 정말 이 4개의 단어를 이렇게 멋지게 표현하는 거는 정말 김소연 시인이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일까. 실제 평론가 황현산 선생님도 너는 감정의 재벌이었던 것이 틀림없다. 정말 이 평도 시적이죠 정말. 김소연 시인은 정말 감정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재벌입니다. 사실 이 감정의 재벌인 김소연 시인이 쓴 수학자의 아침이니까 여기도 분명 풍부한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깔려 있을 텐데, 이 시집에 처음에도 나오지만 이 시집은 슬픔으로 가득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점들이 느껴져요. 근데 사실 이 슬픔이라는 감정은 굉장히 독특한 감정입니다. 그 은희경 작가가 전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모든 감정의 끝에는 슬픔이 있다. 기쁨, 증오, 분노, 사랑이 그 극단에 이르면 인간은 결국 슬퍼진다. 즉 우리의 모든 감정이 극에 달하면 슬픔에 도달한다는 뜻이에요. 이 슬픔에 대해서 김소연 시인이 마음사전에서 무엇이라고 했는지를 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야 하는 격리의 정황 앞에서 우리는 슬픔을 경험한다. 이별 앞에서도 슬프지 않다면 그 정황에 대해서조차 격리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아직 슬프지 않다. 그래서 슬픔은 무방비 상태에서는 느낄 수 없다.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슬픔은 깨달음처럼 찾아온다. 정말 저는 이 문장을 보고 전율을 느꼈어요. 사실 슬픔은 즉각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슬픔은 최종적으로 모든 감정이 다 빠져나가고 내가 주위를 둘러보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감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나온 최종적인 깨달음의 감정이 슬픔이라는 거죠. 이처럼 슬픔이 깨달음이라면 사실 슬픔은 감정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것은 이성의 영역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즉, 슬픔은 예술의 영역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결국 슬픔은 수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맞아야 되는 아침이 슬플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시인이 오랜 시간 그 수많은 감정을 응축하여 기다려서 얻어낸 최후의 산물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슬픔은 결국 깨달음의 결과지만 그것이 차가운 수학만 이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이 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집에 나오는 마지막 시를 보면 그 시의 제목은 좀 생뚱맞는데요. 현관문이에요. 현관문. 4글자로 된 문장으로 시작해서 시가 쭉 전개되고 마지막도 처음에 시작한 4글자로 끝납니다. 바로 그 4글자는 열어둔다예요. 사실 열어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을 텐데요. 앞에서 저희가 이야기했듯이 수학은 참인, 진술로만 구성된 닫힌 체계입니다. 1 더하기 1은 2죠. 수학은 닫혀 있어야지만 돼요. 참인 것은 참인 것이고 거짓인 것은 거짓인 거예요. 참일 수도 거짓일 수도 있는 열린 체계가 아니라는 거죠. 김소연 시인은 자신의 감정을 담고 응축하여 슬픔으로 승화해 냈어요. 그 과정은 수학자의 과정입니다. 그리하여 어두운 밤을 지나 아침을 맞이해야 하는데요. 그가 기다리고 있는 그 수학은 사실 열려 있어야만 되는 그런 수학이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시를 열려 있는 현관문으로 끝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